그러면 그 다음 문제요. 4번 문제가 되죠. 직경 300mm RC 말뚝을 평균 비배수 일축압축 강도가 2.0톤/m 제곱인 포화점토 집안의 1m 간격으로 가로방향 3개, 세로방향 4개씩 15m 깊이까지 타입하였다. 다음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점토의 지지력 NC 이꼬르 9이며 점착 개수 알파 이꼬르 1.25이다. 또한 말뚝 자체의 중량은 무시하고 안준율 FS 이꼬르 3으로 하며 무리 말뚝의 효율은 컨버스식을 이용한다. 자, 말뚝 한 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을 한번 구해보죠. 자, 우선 C 값은 우리가 1축압축 강도가 Q니까 얼마입니까? CU는 2분의 Q죠. 왜? 내부 마찰가 파이거리 0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Q 하니까 1.0톤/m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단 지지력 공식은요, 여러분들 교재 해설 및 정답 쪽 학습 포인트 쪽에 보면 있지만은 CNC 플러스 감마 DF NQ입니다. 그런데 깊은 기초에서는 NQ 값이 내부 마찰각 파이꼴이 0도일 때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D의 항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경우는 1로 줬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C 곱하기 NC니까 얼마예요? 1 곱하기 9 하니까 9톤/m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뚝의 선단 지지력은, 선단 단면적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D가 0.3이니까 0.07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주면 마찰력 FS는 알파 곱하기 C니까 1.25 곱하기 1 하니까 1.2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의 주면적 AS는 뭡니까?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L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D가 0.3이고요. 말뚝 길이가 15니까 14.13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뚝의 극한 지력은 어떻게 되죠? 자, QU 곱하기 AP니까 QU 곱하기 9 곱하기 AP 0.075 더하기 FS가 1.25 곱하기 AS가 14.137이라는 거죠. 그래서 18.31이 나고요.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18.31 나누기 3 하니까 6.01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뚝의 극한 지지력은 18.31이라는 게 뭐 최대 하중을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지지력의 개념으로 물었다면 물론 6.0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NS라는 걸 다시 쓰고 안 쓰고 두 가지 다 풀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한 지지력보다는 허용 지지력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느 것이 최대 하중이다 이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요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두 가지 다 풀어놓는 대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P와 AS, FS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 막바로 여기다가 결론적으로 풀어도 된다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면은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지에서 답안 공간에 작성할 수 있는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목에 쓰는 대로 습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 단락을 나눠서 했는데 가끔 인터넷상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 말뚝의 효율인데요. 자, 우선 파이 값부터 한번 구해보죠. 자, 파이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에 S 곱하기 D니까 말뚝의 간격 S가 1m 1이었고요. 말뚝의 지점은 0.3. 그러니까 각도가 파이 값이 16.7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스 공식에 의한 안전 효율은요, 1-90분의 파인데 파이는 16.70이고요. n 곱하기 n은 3 곱하기 4가 될 거고, n-1 곱하기 n 더하기 n-1 곱하기 m 하니까 0.737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 말뚝의 효용 지점은 얼마입니까? E 곱하기 n에 QA니까 E가 0.737이 나올까요? N이 12가 나올까요? QA가 6.10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3.95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거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있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한번 보죠.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9개의 말뚝으로 구성된 군항에서 A점에 4.5톤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 1번, 6번, 8번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은 얼마 나오는데요. 자, 이 말뚝에 편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45톤 나누기 말뚝의 개수 9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편심이 됐다는 거죠. 즉, X축에 대한 편심 모멘트가 작용하고, Y에 대한, 자, X축에 대한 편심 모멘트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공식에서는요, N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서메이션 X의 제곱, 더하기 MY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summation y의 제곱분의 mx 곱하기 y인데요.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은 말뜻 개수니까 뭐예요? 9분의 45는 쉽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my가 뭐냐 하면은 y축에 대한 편심 모멘트니까 뭡니까? my니까 뭡니까? 자, 하중 p 곱하기 ex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y축에 대한 편심 모멘트니까 하중 45 곱하기 ex니까 ex가 얼마입니까? 0.2m죠. 자, 그 다음에 x는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말뚝의 x좌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x좌표를 어떻게 봤냐? 자, 우리가 4보면 xy 값을 수학에서 말하는 것의 xy 값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중이 작용하는 쪽에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편심이 작용하는 쪽에 있을수록 하중을 더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xy 값은 하중이 작용하는 사면 값을 xy 값을 플러스로 두면 됩니다. 그 반대 값들이 마이너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말뚝은 뭡니까? x좌표 값이 뭡니까? 어떻게 돼요? 말뚝이 편심이 작용하는 쪽이 반대쪽이죠. 그죠? 그쪽을 플러스로 놨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0.5라는 거죠. 마이너스 0.5. 그쪽 사면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누기 서메이션 x의 제곱인데 뭡니까? x값이 얼마입니까? 2번, 5번, 8번의 x좌표 값은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뭡니까? 3번, 6번, 9번 말뚝은 뭡니까? x좌표 값이 플러스 0.5고 그 다음에 1번, 4번, 7번은 마이너스 0.5인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 0.5의 제곱도 플러스 값이 되고 플러스 0.5의 제곱도 플러스 되니까 6개, 6 곱하기 0.5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mx인데 어떻게 됩니까? x쪽의 편심 모멘텀이니까 뭡니까? 하중 p 곱하기 2y가 되죠. 2y. 그러니까 2y 값이 얼마입니까? 0.1이죠. 그러니까 45 곱하기 0.1이겠고요. 그 다음에 y 값.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1번 말뚝의 y 좌표 값은 얼마입니까? 구하고 작용하는 면의 y축 쪽이 플러스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0.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summation y의 제곱도 마찬가지죠. 자, 이 y의 제곱값은 y 좌표값은 뭡니까? 4번, 5번, 6번 좌표값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플러스 0.5가 될 거고요. 7번, 8번, 9번 말뚝은 마이너스 0.5가 될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 0.5의 제곱도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6번 말뚝을 한번 보죠. 자, n분의 p는 똑같고요. summation x의 제곱, summation y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my하고 mx도 똑같고요. 근데 단지 여기서는 뭐냐? x값을 한번 보죠. x값. 자, 구하고자 하는 말뚝, 6번 말뚝의 x값은 얼마입니까? 0. 얼마죠? 0.5죠. 0.5. 0.5인데 됩니까? 말뚝이 작용하는 거니까 플러스 0.5고요. 그 다음 항이 제로가 되는데 그건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말뚝의 6번 말뚝의 y축값이 y좌표값이 얼마입니까? y값이 제로니까 얼마입니까? mx 곱하기 y값이 제로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8.0톤이 나왔습니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8번 말뚝을 한번 보죠. 8번 말뚝의 자, 두 번째 항, summation x의 제곱분의 my 곱하기 x인데 x좌표 값이 뭡니까? 8번 말뚝의 x좌표 값이 얼마입니까? 자, x좌표 값이 제로가 되죠. 자, x좌표 값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 값의 어떻게, y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가 되죠. 마이너스. 왜? 하중이 작용하는 쪽에 반대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공식도 복잡해 보이지만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중력식 옹백의 기초 보강용으로 그린 것 같이 단위 길이당 두 번의 말뚝을 시공할 때 말뚝의 개당 회용 연지 경력이 15톤인 경우에 말뚝의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단 옹백 자중과 토합으로 인한 총 연지량은 14톤이며 작용 모멘트는 10톤 메타다. 자, 이 문제는 총 연지 능력만 작용하면 괜찮은데 모멘트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뭐예요? 한쪽에서는 압축이 생기지만 자,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반대기는 플러스지만 이쪽에 반대기는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죠?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편심거리 1을 구하니까요. m 나누기 p니까 10 나누기 14니까 0.714가 나올까요? 자, 어쨌든 1번 말뚝에 대한 작용하는 하중을 한번 보죠. 1번 말뚝의 개념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1번 말뚝이라고 보죠. 1번 말뚝이니까 자, 그림에서 1번 말뚝을 보죠. 자, P 나누기 N, N의 말뚝 개수가 2고요. P는 14죠. 자, 이 말뚝의 N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라는 거죠. 마이너스. 중심점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쪽에 반대니까
마이너스 0.5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S제곱은 얼마입니까? 0.5의 제곱이 2개 되죠. 그죠? 플러스, 자, MY가, 자, Y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변신 모멘트는 제로니까 두 번째 항은, 마지막 항은 0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톤이 나왔는데, 이 경우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장력이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왜? 헐건 인장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뚝을 한번 보죠. 두 번째, 2번 말뚝을 보면 돼요. P 나누기 N, 즉, 14 나누기 2 하니까,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자, MY가 Y축에 대한 변신 모멘트 10 곱하기 X좌표. 구하고자 하는 말뚝의 X좌표니까 0.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메이션 X제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한 변신 모멘트는 제로니까 17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안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조금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8인데요. 자, 핵심 8. 기승말뚝 기초의 시공입니다. 요거는 한번 읽으면서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뚝 타입 방법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말뚝 타입 방법은 네 가지가 있었죠. 타입, 진동, 압입, 사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좀 하셔야 되고요. 우선 타입, 그러니까 때려서 박는 장입니다. 어딘지는 타겟이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격에 의한 거니까. 자, 말뚝의 종류는, 해머의 종류는 낙하해머, 전기해머, 디젤 해머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낙하해머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려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경우는 낙하고 H에 따라서 타격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머의 중량은 말뚝 중량의 3배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해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뭐 거의 나오진 않지만은 디젤 해머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두 방법에 대해서 타격 에너지가 크고 연료비가 적게 주고 기동성이 좋다는 것을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단동식 전기해머와 복동식 전기해머의 차이점이 시험에 출제되어 있는데 된 적인데 이거는 뭡니까? 피스톤 하부에서 전기압을 가해서 자, 피스톤 하부에서 전기압을 가해서 어떻게 해요? 램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압을 끌어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램이 자연낙하에서 말뚝을 때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동식 전기해머인데 복동식 전기해머는 자, 피스톤의 하부에서 전기압에서 램을 들어 올렸어요. 근데 이거 떨어뜨릴 때 위쪽에서 전기압을 다시 넣어서 이 전기압을 이용한다는 거죠, 전기압을. 그래서 전기압의 배출과 동시에 상부에서 전기압을 가해서 타격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복동식 전기해머라는 거 조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진동식은 바이브로 해머, 즉 진동에 의해서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때려서 박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타격식은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박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니까 소음과 진동이 큰데 이건 아무래도 소음이 작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식은 바이브로 해머가 말뚝을 정확하게 물어서 갖다 박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위치에 타격할 수 있고요. 타입과 인발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진동에서 박는 거, 말뚝을 박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두드려 박는 것보다는 이 말뚝 머리 부분이 손상이 적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공 속도가 빠르다. 거기에 대해서 단점은 뭡니까? 전기 설비가 필요하다. 뭐, 그거는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입식은 오일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잭이니까 이건 거의다가 뭡니까? 무소음 무진동이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바퀴를 바깥 끼우기 위해서 어때요? 유압잭을 이용해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일잭. 유압잭으로서 말뚝 주변 또는 선단부를 교란시키지 않고 말뚝을 아입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음이 워낙 작으니까 소음과 진동을 거의 무소음 무진동을 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작으니까 뭐예요?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고요. 충격이 아니니까 뭐예요? 말뚝머리의 손상이 적고 그 다음에 말뚝 주변의 교란도 적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N값이 30 이상에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워러제트 사수식인데 이거는 물을 쏘아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파이면 거기다 말뚝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압력수의 분출의 영향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토 집안에는 물이 들어가면 연약 집안에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토 집안에는 좀 곤란하고 모래 집안에 쓴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의 타입 순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죠? 중앙부에서부터 외측으로 받고 그죠? 중앙부에서 외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받고 인접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이 있는 쪽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받아난다. 뭐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상세한 설명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말뚝 타입식 집안의 교란인데 이거는 두 번째 거. 자, 교란에서 현저히 압축되는 부분은 말뚝 주변에서 1.5D 부분입니다. 요거만 조금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말뚝 주변에서 아니라 말뚝 중심에서 물었기 때문에 2.0D가 되거든요. 그거만 한번 조금 다 두시면은 그거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자,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구 피어 기초인데요. 자, 피어는 뭡니까? 이때까지 말뚝 기초는 뭡니까? 말뚝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서 두드려 박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현장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콘크리트를 쳐넣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타서 콘크리트를 넣는 건데, 피어는 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는데, 땅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공백이 무너질 가능성인데, 이 공백이 무너지지 않게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어 공법의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계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의 하중을 단단한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직공을 굴착하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주상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굴착 기계에서 땅을 파니까 말뚝을 두드려 박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단단하면 말뚝이 다 파손이 생기겠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수평력에 대한 힘 강도의 저항성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 굴착에 의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빙이나 진동을 일으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질조사, 흙을 파니까 그 흙을 보고 어떻게 돼요? 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음 무진동이면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다. 특히 마지막 거는 무소음 무진동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다는 것은 좀 외우십시오. 왜 그러면 말뚝 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가서 두드리니까 타격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피어 공법의 종류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시카고 공법입니다. 시카고 공법은 첫 번째 나왔듯이 수직 흙막이판으로 흙막이한 다음 굴착하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굴착이죠. 그죠? 시카고 공법도 인력 굴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호 공법도 인력 굴착이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기계 굴착입니다. 고호 공법은 어떻게 돼요? 흙이 무너지니까 공백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뭡니까? 강제 원통을 썼죠. 조금 전에 했던 시카고 공법은 수직 흙막이판을 썼고요.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쉽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노토 공법인데요. 이 베노토 공법은, 베노토는 회사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베노토사에서 개발한 건데요. 자, 이거는 뭡니다? 공백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싱 튜브를 박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름이 큰 파이프를 땅속에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 안에 흙을 파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공백이 무너지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싱 튜브를 땅속에 압입해서 해머 그래브, 그러니까 크램쉘입니다. 크램쉘. 조개 끝이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원이니까 돼요. 원형으로 되겠죠. 그죠? 크램쉘로서 굴착하고 콘크리트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케이싱 튜브를 다시 뽑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쉽게 봐서 파이프를 받고 파이프 속에 있는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이 케이스를 뽑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말뚝이 철근이 따라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상 현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거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외워야 할 단어는요, 케이싱 튜브, 해머 그래브, 그 다음에 공상현상,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장점은요, 이것은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기계가 크다는 것은 어떤 안반이라도 다 굴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굴착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죠. 자, 안반을 제외한 모든 집안에 작용이 가능하고, 무소음 무진동은요, 피어 기초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죠? 배출되는 흙으로 지질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흙을 파내니까 흙을 보면 지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5도 정도의 경사 말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사의 붕괴나 여구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케이싱을 박았으니까 무너질 확률이 전혀 없죠. 히빙이나 보일링의 우려가 없다. 요거 정도만 보너하시고요. 이건 뭐 안 외우더라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무소음 무진동 지질 확인 이것만 쓰면 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단점에서는요, 첫 번째 나오는 공상현상은 뭐냐? 케이싱 튜브를 뽑아낼 때 철근이 따라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죠? 그거만 조금 봐놓으시면 되고요. 칼 웰드 공법은 미국 회사 이름입니다. 칼 웰드 공법인데요. 요거는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자, 공백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싱을 박는 것이 아니라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는 기계가 뭐냐면 회전식 버킷을 씁니다. 자, 계열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칼 웰드 사회가 개발한 공법으로 회전식 버킷이, 자, 캐러바라고 불리는 회전축에 부착되어 회전 굴착 방식으로 버킷에 흙이 채워지면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굴착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방법은 똑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자, 이것은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쓴다. 그 차이점만 좀 알면 되고요. 케이싱 튜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은 원칙인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징을 한번 보죠.
소음과 진동이 작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굴착 속도가 빠르다. 요거는 칼웰도 공법은 기계 장치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기계 장치가 간단하다면 취급과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죠? 공사비가 싸다. 장점 정도만 조금 한번 봐주시고요. 단점은 우리가 지하 연습백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슬라임 처리가 곤란하다. 뭐, 이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굴착 깊이의 제한을 받는다. 지지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장비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의 얼마니까 지름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거 되고요. 자, 베네토 공법과의 차이점은 케이싱 튜브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회전식 버킷으로 굴착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벤토나이트 안정형에서 한다는 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서큘레이션. 리버스니까 여기고요. 서큘레이션이니까 순환이죠. 역순환 공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파니까 공백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데 뭘 쓰냐? 정수압 0.2kg/cm 제곱의 정수압을 이용한다.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드릴 비트로 파고 드릴 파이로 흙을 배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정수압이라는 말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피어니까 뭐예요? 소음과 진동이 작다. 그 다음에 케이싱 튜브가 필요 없죠. 왜? 정수압을 썼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벤토나이트, 얼스 드릴은 칼웰도 공법이죠. 그죠?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역순환 공법의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베네토 공법이 어떻습니까? 장비가 크다니까 전토질 아무데나 다 할 수 있고요. 얼스 드릴은 점토, RCD는 모래, 자갈, 안반 다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굴착 방식은 좀 외우십시오. 베네토는 해머 그래버였고요. 얼스 드릴은 회전 버킷이었고, RCD는 드릴 비트였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고, 공백의 안정은. 자, 베네토 공법은 케이싱 튜브를 썼고요. 얼스 드릴은 뭡니까? 벤토나이트를 썼고, RC들은 정수압 0.2kg/cm 제곱을 사용하죠. 그죠? 요 표만 조금 외우면은, 피어는 뭐 크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 말이 핵심이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외우고, 요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식 케이슨 기초가 있습니다. 자, 케이슨 기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오픈 케이슨, 공기 케이슨, 박스 케이슨인데요. 자, 우리가 토질 및 기초 1차에서는 주로 공기 케이슨이 많이 나왔지만은 실기에서는 오픈 케이슨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오픈 케이슨의 특징부터 한번 보죠. 자, 굴착 깊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기 케이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위 아래 35m까지 밖에 되지 않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뭡니까? 우물통을 넣고 계속 그 속을 흙을 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굴착 깊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기계 설비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싸다. 기계 설비가 간단하니까 공사비가 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이 작기 때문에 시가지 공사에 적합하다. 이건 좀 외워놓으시고요. 자, 단점은 뭐냐? 우리가 지지력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사 수정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히빙이나 보일링 우려가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콘크리트 뜰 때는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품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굴착 중 장애물이나 수중 굴착인 경우 공기가 길어진다. 뭐 이거는 한번 띄워보시고요. 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출제를 많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케이슨의 크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픈 케이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물통을 놓고 그 속에서 흙을 파는데 이 우물통 높이가 얼마쯤이냐면 보통 2 내지 3m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1라드라고 하죠. 한 우물통이 밑으로 들어가면 계속 그 우물통을 놓고 교재에 있듯이 그림식으로 계속 파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라드라고 합니다. 라드의 길이는 2 내지 3m 하는 것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의 단면 모양은 원형, 구형, 정사각형, 혼성형, 타원형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원형이 아무래도 주면 마찰력이 아무래도 적다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 케이슨의 선단부. 그러니까 케이슨의 선단부인데요. 자, 오픈 케이슨이 최고 먼저 쪽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최고 밑에 들어가는 얼마입니까? 같은 경우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잘 밑으로 치마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뾰족한 것이 잘 들어갈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뾰족한 것을 뭐냐? 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신발을 신기는데 커브 슈라고 합니다. 슈브. 그래서 고품 케이슨의 제일라드는 직접 지방에 굴착하는 부분으로 철제 커브슈를 신기는데 이 각도가 단단할수록 작다는 거죠. 단단할수록 30도, 45도, 60도 그 순수다는 거 각도까지 조금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철제 커브슈는
눈에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중급치 방법인데요. 자, 우리 교재 그림이 있듯이, 자, 이 우물통을 수중에 놓는 경우는 어떻게 놓느냐? 축도법. 축도법은 뭐냐면 인공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수심에 따라 모래나 강널말뚝을 받고 나서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그럼 인공섬이 되겠죠. 그죠? 그 위에서부터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계식은 뭡니까? 우리가 비계 쌓듯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발판을 만들어서 발판 위에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항식은 뭐냐면 배를 띄워서 배를 띄워서 그렇게 해서 부상의 케이슨을 하여서 애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배 위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야 할 것은 축도법, 비계식, 애항식 외워야 되고요. 특히 용어 설명에서 축도법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수심 5m 정도까지가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정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은 축도법은 인공섬을 쌓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축도법이 좋다는 걸 좀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마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물통에 내려가려면 선단 지력이 있을 거고요. 주면 마찰력이 있을 거고, 이 우물통의 무게가 이 선단 지력과 주면 마찰력과 물 속에 있으면 또 부르기 작용하겠죠. 이 세 가지 힘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W는 F 더하기 P 더하기 B보다 커야 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마 공법의 종류가 쭉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우물통에 있으면은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무게가 작으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쉽게 치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하중에 의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우물통 위에서 못 쓰는 중고 레일이나 콘크리트나 흙가마니 같은 걸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의 무게에 의해서 치마가 된다는 거죠. 그게 재하중에 의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식 치마 방법은, 자, 라드의 최고 제1라드 부분에서 여기 바깥쪽에 어떻게 됩니까? 공기나 물이나 혼합물을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면 마찰력이 작아지겠죠. 그죠? 이 경우 하는 방법이 분사식 치마 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점토 집안인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혼합물이나 공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물을 하면 여자 집안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물하중식 치마 공법. 이거는 뭐냐면은 케이스 내부에 수밀성의 선반을 만들어서 선반 안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발파에 의한 방법은 뭐냐면은 밑에서 발파를 하면 그 충전력에 의해서 라드가 치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내부의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 케이스 내부의 수위를 저하시키면 뭡니까? 부력이 작아지겠죠. 부력을 감소시켜서 케이스의 수중 무게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이 종류 좀 외워놓으시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히 분사식 치마 공법은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조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케이스입니다. 자, 공기 케이스는 케이스 아랫부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압축 공기가 있으니까 뭡니까?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기 케이스 공법의 개요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직접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조 상태에서 굴착 작업을 하므로 장애물 제거가 쉽고 치마 공정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직접 땅을 파니까 뭡니까? 토층의 확인과 지적 시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 경사가 작고 경사 수정이 용이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기에 압력이 있으니까 뭡니까?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히빙이라서 뭡니까? 굴착면이 부풀어 오는 건데 어때요? 위에서 압력이 작용하니까 부풀어 오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수중 작업이 안 되므로 신뢰성이, 콘크리트 작업에서 신뢰성이 높다. 요거 좀 보시고요. 자, 단점은 여러분들 토질력 기초 1차 때 많이 했던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되죠? 실가지, 소음과 진동이 크다. 이건 뭐냐면은 컴프레서가 계속 가야 되니까 뭡니까? 압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5kg per cm 제곱이라는 고압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케이슨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위 아래 35m 보다 깊은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굴착 깊이에 제한을 받고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케이슨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안 돼요. 노무자 관리가 어렵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계속 작업을 해야 되죠. 왜? 압축 공기는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무자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계 설비가 비싸다. 장비가 크니까요. 이 3.5kg per cm 제곱이라는 압력에 견뎌야 되니까 기계 장치가 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에서는 비경제적이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적용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심도는 지하수 아래 35m까지가 가능하고요.
공기압의 압력은 3.5kg/cm입니다. 왜 35m냐면 3.5kg/cm 작업을 한 사람은 얼마면 35톤/m 작업이죠. 그러니까 35m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치마 공식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우물통 케이스는 오픈 케이스에 비해서 하나 더 했죠. 양압력 U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었으니까 공기는 위로 뜨려는 양압이 생기죠. 그거 U 더하기 F 더하기 P 더하기 B보다 커야 된다는 거. 요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박스 케이스입니다. 박스 케이스는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밑이 막혀야 됩니다. 당연히. 왜? 밑이 막혀야지 물 위에 띄울 수 있으니까요. 밑이 막힌 박스형으로 육상에서 제작한 후 해상에서 진수시켜서 원래 위치에 오면은 그 박스 안에다가 모래자갈 콘크리트를 채워서 침하시키는 방법. 이게 박스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출제된 적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쪽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11 용어 정명입니다. 설명.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순압력인데 순압력은 다 알죠. 원래 압력에다가 어떻게 돼? 순극한 지력 이게 뭐였죠? 극한 지력 나누 빼기 뭐였습니까? 감마 DF였죠. 감마 DF. 그러니까 압력에다가 뭡니까? 빼기 감마 DF죠. 감마 DF. 자, 보죠. 기초의 건익 깊이에 해당되는 흙의 압력을 제외한 기초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 즉 다시 말씀하면 공식 보시면 뭡니까? 기초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이 뭡니까? 하중 나누기 단면적 A인데 어디입니까? 기초의 위에 있는 흙의 위의 상대중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감마 DF죠. 여러분들 순극한 지지력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 보상 기초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했던 순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건익 깊이 D가 증가됨에 따라서 Q 나누기 A 마이너스 감마 DF니까 어떻게 돼요? DF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Q 네트가 순압력이 작아지죠. 이 값이 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Q 네트 이꼴에 0을 내면 DF를 구할 수 있죠. DF는 Q 나누기 A 곱하기 감마 T는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분 보상 기초인데 이건 뭡니까? 항상 Q 네트분의 QU 네트죠. 그죠? 항상 그렇죠. 극한 지지력 나누기 뭡니까? 작용하는 하중이니까 요 공식은 뭐 쉽게 이해되고 여러분들 토질 기초에서 했으니까 요 공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면 기초의 구조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해야 할 것은 전면 기초의 구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식 강성 설계법과요, 근사적인 연성 설계법인데요. 재래식 강성 설계법은 말 그대로 강성입니다.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 기초를 완전 강체로 각정해서 토합이 직선분포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강성이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성은 뭡니까? 휘어진다는 거죠. 휘어지는 거. 근사적인 연성 설계법은 흙이 무수한 수의 탄성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승이니까 휘어지고요. 상세한 내용들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재래식 강성 설계법과 근사적인 연성 설계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항타 분수기 PDA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말뚝 제하 시험에 의한 하중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항타를 하면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1차원 파동 전달 이론을 이용해서 항타 시에 생기는 충격파의 전달 해석하는 장비로 항타로 인한 최대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장비니까 결과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항타를 하면은 이 말뚝의 지지력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주로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뚝의 손상이 적고 말뚝의 지지력을 빨리 알 수 있죠. 실험을 하면 금방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항타 즉시 항타기의 효율과 적합성을 알 수 있고요.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뭐 시공 관리도 양호하다. 뭐 이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 정도만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 말뚝 공법은 작년에 처음 나온 건데요. 말 그대로 말뚝이 뿌리 모양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뚝의 중심에 고강도 철과 같은 보강재가 질은 보통 100 내지 250mm 정도로 소구경으로 현장에서 나무 뿌리 같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소일 레일링 공법과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소일 레일링 공법은 그 PS 강성이 하나하나 일정 간격으로 있지만 이거는 말뚝 모양으로, 말뚝 모양이 아니라 나무 뿌리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요 정도만 아시고요. 특징은 뭐 무리 효과, 매듭 효과, 거물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뭐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출제됐으니까 한번 용어 정리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6장의
기초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도 많고 또 간연도 문제를 보시면 또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지인력 기초 1차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개념을 잡아야 된대요. 외워야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공식을 단순히 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유형을 바꿔놓으면 못 푸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좀 시간을 내어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